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9월 신당역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근무지에서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살해당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운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됐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사건 이후에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나왔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범죄는 더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올해 들어 112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한 달 평균 2,700여 건, 지난해 2,400여 건보다 되레 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역시 한 달 평균 943명, 지난해 833명보다 늘었고요. 네,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2달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 7월 인천에서 출근하려던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잔혹하게 살해된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신당역 사건과 똑 닮았는데요. 직장 동료였던 남성이 피해자의 법적 대응에 안갚음을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경찰의 안전조치가 종료된 후 살해당한 겁니다. 네. 자, 신당역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 대책이 쏟아졌지만 이 같은 닮은 꼴 사건을 막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이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법들도 통과가 됐잖아요. 네, 지난 6월 관련법이 통과돼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던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당역 사건처럼 합의해달라며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물론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나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 같은 온라인 스토킹 행위가 추가됐고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네, 적어도 법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된 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현실은 제자리 걸음인 그런 셈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더 큰 범죄로 가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가해자와 분리가 잘 돼야 하는데요. 경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지키는지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10명 중 1명은 접근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일 땐 법원이 구금 명령, 즉 잠정 조치 4호를 내릴 수 있는데요. 신당역 사건 이후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건수 가운데 절반 정도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토킹 범죄에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신청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만약 신고한 게 알려졌다 그러면 이제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또 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더욱이 문제는 신당역 사건처럼 직장 내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집 근처에 접근을 해도 가해자와 매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직장 내 이제 가까운 동료가 스토킹 가해자가 되는 일도 많은데요. 이걸 좀 현실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260명 중에 신고했다는 사람은 고작 8명 뿐이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63% 정도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는데요. 직장 내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기 어렵고 사내 소문 같은 2차 피해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 스토킹 방지법에는 사업주가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의무 규정은 없는데요. 그래서 회사 내 공간 분리 등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될까요? 네, 스토킹으로 규정돼 있는 행위들의 폭이 좀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스토킹 유형을 법이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SNS 프로필을 상대방 사진으로 한다거나 상대방 이름으로 된 계정을 지속해서 만드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는 남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웃 간의 다툼 같은 다양한 보복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어서 이런 좀 새로운 형태의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좀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SNS 스토킹 역시 갈수록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대책이 시급한데요. 그런데 결국 법이 어쨌든 적발이 되더라도 문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벌 수준도 문제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흉기를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요. 올해 선고된 스토킹 단일 범죄 사건 중 가장 많은 게 집행유예와 공소기각이었고 벌금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스토킹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자는 목소리는 크지만 막상 이 법정에서의 처벌은 미온적인 셈이네요. 네, 그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나면 보복당할 것을 우려합니다. 오죽하면 최근 인천 사건의 유족이 피해자의 신상까지 직접 공개하면서 엄벌을 탄원했을 정도입니다. 스토킹은 언제든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법원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주요한 구속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컷 이슈 오늘 어떤 소식일까요? 네, 그렇다면 여러 번 걸려온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일까요? 아닐까요? 휴대전화에 같은 사람에게서 28번이나 걸려온 부재중 전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줬다면 이 역시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얼마 전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받지 않음으로써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지치지 않고 계속되는 전화. 생각만 해도 공포인데요. 네, 정말 무섭죠. 네. 하지만 기존 1심과 2심에서는 스토킹이다 아니다 판결이 엇갈렸었는데요. 네. 이번 대법원에서는 스토킹이라고 정확히 결론을 지은 겁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문자나 영상, 화상, 그림 등에 도달하게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면 그것이 스토킹 행위다라고 규정이 됐었는데요. 기존에는 실제로 통화가 이뤄진 경우에만 도달했다고 판단했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제 통화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계속 전화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했다면 이건 전부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오늘 이야기를 했지만 앞서 스토킹의 다른 사례에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약했는데요. 전화 스토킹은 어떻습니까? 네,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는 좀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헤어진 전 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6회 정도 보낸 사안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판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그 이성이 운영하는 업장에 찾아가서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선물을 갖다 주는 이런 행위를 한 40여 차례 반복한 행위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또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언제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형 선고율을 높여 재범도 막고 또 안전한 사회를 만들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